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그 이승만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이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참 터무니없는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미국의 앞잡이였다. 고로 대한민국은 뭐 미국의 식민지고 뭐 국가적인 정통성도 없고 이런 식으로 뭐 허위 날조된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1945년 그리고 1950년 이 사이의 미국은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1939년에 히틀러가 그 유럽을 뭐 휩쓸면서 나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 망동을 부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탈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나치의 히틀러나 뭐 버금가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나쁜 악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히틀러라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는 거악하고 손을 잡은 루스벨트다, 이런 그 비유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이 동맹 관계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그 연합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군사 동맹을 맺은 거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군수 지원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기네 전통적인 우방이자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영국에 대해서는 뭐 구축함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뭐 아주 가차없이 많은 대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이제 독일의 그 잠수함 작전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배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영국이 이제 독일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중고 구축함을 몇십 척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 조건으로 식민지를 99장만 우리에게 조차를 해라, 이런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군사 지원과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루스벨트가 소련을 상대로 해서 뭐 소련판 햇볕 정책을 펼쳤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하여간 이 소위 말하는 친공산주의적인 그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친공산주의적인 시대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느슨해진 틈을 타고 너무나 많은 그 간첩들이 그 지도부에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엘저 히스라는 아주 유명한 간첩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어찌 연줄을 잡아가지고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상당히 고위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루스벨트 옆에 앉아가지고 친소련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얄타 회담이 이루어지는 1945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바로 옆에 이 문제 엘저히스가 앉아가지고 폴란드를 소련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소련에게 결정적으로 이로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엘저히스는 나중에 유엔이 창설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유엔 창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 사무총장을 맡아서 오늘날 유엔이 창설이 되는 산파 역할도 또 합니다. 이
이 사람이 나중에 소련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진 게 1993년의 일입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소련 간첩 그리고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미 군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곳곳에 침투를 해서 미국의 핵심 기밀들을 닥치는 대로 빼서 소련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한반도의 6.25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려면 미국 합동참모본부에다 그것을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된 내용이 그날로 즉시 소련 간첩들에 의해서 소련으로 빼돌려져서 메가더 장군이 취하는 모든 군사 전략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서 6.25 전쟁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지도부에 너무나 많은 간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간첩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거의 뭐 왕따를 놓고, 특히 LJ스와의 악연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미 국무부 내에 이런 소련의 사주를 받는 이 공산주의자 혹은 간첩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승만은 완전히 기피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해서 일본이 항복을 한 다음에 이승만이 그토록 오매불망 귀국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미 국무부의 반대로 이승만은 귀국을 못하고 워싱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이 오게 됐느냐, 이것도 정말 천우신조입니다. 1945년 9월 8일 날 하지 장군이 선발대를 이끌고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하지 사령관이 탄 그 배 안에 군의관이 한 사람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했던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공주영명학교를 세운 윌리엄스인데, 이분이 한국말이 능통한 걸 보고 하지 장군이 자기 휘하 참모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윌리엄스가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니까 너 어떻게 한국말 잘하느냐? 아, 저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지 장군이 자기의 특별 고문으로 조지 윌리엄스를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지 윌리엄스가 미군이 도착한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민정시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귀국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그 합동참모본부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빨리 귀국을 시켜라. 그래서 이승만을 찾아서 귀국을 시킨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귀국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 오판을 한 것은 전후에도 공산주의인 소련과 미국이 적절히 타협을 해서 전후의 세계 질서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정책을 소련과의 그 협력에 의한 혹은 좌우 합작에 의한 뭔가 세계 평화, 이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소 공동위원회라든지 좌우 합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지, 이승만 같은 반공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반공적인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1%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랬느냐, 미 군정 하지 사령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든 소련하고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말썽 안 나게 전후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미국이 그 당시에 그 가장 사태를 오판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공적인 색채가 농후한 이승만을 기피를 하고 김규식이라든지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중간파 내지는 약간 좌파적인 인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은 하지 사령관으로부터 가택연금을 당하고 심지어는
정치자금 루트를 다 봉쇄당하고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도 미국 헌병에 입회를 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이 정도로 견제를 당했던 입장이었지, 미국이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뭐가 이쁘다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소련과의 협조를 통해서 전후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미국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말에서 47년 초였습니다. 소련은 어떻게든지 이 봉쇄망을 뚫고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하고 또 동유럽에서 더 뚫고 나와가지고 서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터키를 공산화를 시켜서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터키의 공산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그것도 이제 봉쇄에 걸려서 안 되니까 그리스를 또 공산하기 위해서 그리스 공산당을 소련들이 아주 적극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트루먼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제 소련과는 우리가 화해와 대화를 해야 되는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1947년 4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소련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련과의 동맹은 없다. 이제부터는 소련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펴겠다라는 미국의 아주 세계 전략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미국의 이 세계 전략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다가 우리도 미국의 정책에 맞는 반공정부를 수립해야 되고, 그 반공정부를 유엔으로 가져가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탄생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로비 활동을 벌였고, 그 로비 활동이 주요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이게 1947년 4월의 일입니다. 미국의 대한 정책은 1947년 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1945년에 그 일본이 그 원자폭탄 2발을 맞고 항복을 하기 직전에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폭격기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육군, 육해공군, 그 당시는 공군이 그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육해군을 합쳐서 12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1200만이나 달하는 이 군대를 대대적으로 축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축소를 했느냐? 1200만에서 공을 하나 확 떼가지고 120만 명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1200만 대군에서 120만 대군으로 10분의 1이 줄어들으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핵무기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의 맹신론에 빠져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그러니 이제 미국 군부는 1200만에서 120만으로 줄어든 이 그 10분의 1 되는 이 군대를 전 세계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해야 우리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가 걸린 16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중요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16개 지역 중에 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16개 주요 지역 중에 15등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국익이
그 걸려있는 지역 중에서 한반도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를 철수시켜서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유엔에다가 한국 문제를 상정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이 군대를 빼서 유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난 거죠. 이거 뭐 정부 수립하는 건 좋은데 미군이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뭐가 남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분단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북한에는 1946년 2월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군도 창건을 하고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무기도 지원을 받고 뭐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소련제 T-34 전차를 300대 뭐 야포 뭐 몇천문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를 공급을 받아서 여차하면은 남한으로 쳐들어 내려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판에 우리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문제가 이제 유엔에 상정이 돼서 1947년 10월에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이 돼서 유엔에서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유엔 총선거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19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소련에서 발표를 합니다. 38선 이북 지역으로 유엔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유엔 총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을 해서 수립한 그 정부를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 재헌의원 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 국회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이 그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근거와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38선 이북의 김일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죠. 김일성은 잘 아시다시피 소련군 대위였습니다.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소련군의 엄호하에 1945년 8월 15일 날 원사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군정의 의도적인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항일혁명 투사로 둔갑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소련 군복을 벗어던지고 양복을 입고 민족 지도자라고 행세를 하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1946년 2월에 북조선의 임시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임시위원회 그 주석으로 선출이 되는데 그 주석으로 선출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소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야말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만든 그야말로 괴뢰 정부죠.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이 된 이후에 미 국무부로부터 기피물 낙인을 찍혀가지고 귀국도 못하고 간신히 메가더의 도움으로 혈혈단신으로 가방 하나 들고 한국으로 귀환을 해서 미 군정에 좌우합작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가택연금까지 당해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적인 그 시각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자기 지인들을 움직여서 그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미국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은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이제 국제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들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보시죠.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물자를 지원받고
무기죠, 무기.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3개 사단을 비롯해서 엄청난 또 병력을 지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시절에 정말 우리가 그 공산화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정말 자료라도 찾아보고 그 시대를 잘 아는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미 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역사에서 좀 잊지 말아야 될 일은, 미국이 6.25 전쟁을 적당히 휴전선이라는 걸 통해서 휴전을 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 끝까지 미국을 붙잡고 늘어져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자기네 나라 16개 국제적인 지역 중에서 15번째 밖에 안 되는 한국과 뭐가 아쉬워서 상호방위 조약을 맺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외교적인 그런 천재적인 수완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치적인 그런 모든 그 정책이라든지 전략에 통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휴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끝까지 이용을 해서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것을 얻어서 오늘날까지 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이런 성공적인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기본을 만들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미국의 앞잡이였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미국은 해방 전서부터 이미 국무부라든지 행정부에 침투해 있는 소련 간첩들에 의해서 계속 깊이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두 번째, 해방이 된 이후에도 미 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 내지는 좌파들과의 좌우 합작을 통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지 반공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1947년에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이 세계적인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 이관을 하고, 유엔에다 이관을 통해서 미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고, 50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 제헌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해서 오늘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지, 미국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